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피해 사실은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전국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앞서서 조금 한 2분 정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 결과 내용을 보니 앞서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공개 진행되는 동안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할 때인가요? 10월 31일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말을 했죠. 최순실 씨가. 그런데 지금 어제 법정에서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전면 부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이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필요한 거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그 답변서, 대통령도 지금 이 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의결을 하고 의결서에 낸 내용을 전면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 두 재단을 비롯해서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도 자기는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범죄 행위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 자신은 두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했다. 그러니 그런 내가 한 행위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 답변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 재판이 진행되는 걸 다 1심 재판 끝날 때까지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달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심리를 최대한 좀 늦춰보겠다는 의도인데 최순실 씨가 이 법정에서 최대한 법리 다툼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경우에 대통령도 헌재에서 또 대통령에게 유리한 헌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후 사정을 보면은 앞에서 먼저 좀 끌어주고 뒤에서 또 한 번 시간을 끌어주고 또 서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리 공방을 좀 지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보가 공유가 되고 어떤 의도된 계획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청와대와 최순실 씨를 잇는 그리고 다 총괄하는 그런 대응팀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지휘사령탑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최순실 씨가 검찰 출두할 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순실 씨가 언론에 처음 인터뷰를 한 것이 10월 27일 날 세계일보하고 그 보도였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태도를 보면 죽을 죄를 졌다고 했지만 그거는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단 하나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조사 기간에도 그랬다고 검찰 조사 기간에도 그랬고 독일에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잘못한 거는 신의로 대통령의 신의 때문에 연설문을 좀 고쳐준 거 말고는 지금 이 소위 국가 기밀 도 아니다. 안종범 수석도 몰랐다. 인사청탁 한 적 없다. 차은택 씨하고 관계 별거 아니다. 비선 모임 한 적 없다. 초지일간 쭉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때 당시 세계일보가 인터뷰 당시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 온다 하다가 결국 또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 시나리오가 작동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사실 들어왔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검찰 출두하면서 낮은 자세를 했지만 자신에게 법리적으로 불리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유죄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끝끝내 오리발 내미는 그러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따지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종의 공모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관계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죄를 덮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조율을 통해서 양쪽의 혐의를 벗게 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서로의 말을 맞추는
그런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실제로도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탄핵 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조차도 이 탄핵 결정을 빨리 이끌어내려면 네. 사실은 좀 의결서를 간결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고 또 특히 세월호 7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미흡한 대처는 인정했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고의로 방치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나름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그렇죠. 대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 하나 가지고도 계속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또 이 국회에서 청와대 답변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실은 시비를 걸었잖아요. 문제 제기를 공개는 했죠. 잘못된 거다. 예. 헌법재판소에 또 이의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또 논의해야 되고 그렇죠. 또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에 그 수사 기록을 요청했을 때 그거 내면 안 된다고 또 청와대에서 이야기해서 현재는 이 문제를 논의를 한번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차상 계속 문제 제기를 해나간다면 심리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어제 이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이 결정적 증거물로 삼은 태블릿 PC라든지 정호성 씨와 전화 통화라든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이거 다 검증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보면 궁금한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봐라. 나는 모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최순실 씨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자. 그렇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재판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에 준용을 해서 지금 이제 최순실 씨의 자신의 재판 그 결과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상당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탄핵 심판조차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일종의 하나의 음모론적인 시각이 분명히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최순실 씨가 큰일 났네. 이걸 지금 훔쳐서 조작된 것처럼 하라고 지시하는 대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도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지금 그 태블릿 PC의 IP 주소를 추적을 해보니까 최순실 씨 동선하고 일치하다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순실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뭔가 조작된 것처럼 몰고 가는 거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을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이미징 파일로 다 해서 증거로 딱 결정적으로 다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의 절차를 계속 따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판을 끌고 가려는 그러한 속셈이 놓여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거 역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변호사가 좀 나가자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측도 검찰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참석을 해서 최순실 씨는 나는 죄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언론이 어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일반 방청객도 왔고 그래서 그 나타날 때의 모습은 매우 겸손한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거기도 푹 숙이고 있었고요. 비공개 때는 좀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서 재판부에
또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재판에 나와서 뭐 이렇게 성의를 보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면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속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뭐 어제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할 기회도 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에서 강압 수사, 인권 침해 의혹을 좀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의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법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격언에 무슨 이야기냐면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공화국으로서 상당히 또 이 법치를 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최순실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형법에도 없는 죄 때문에 상당히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는 식으로 인상을 줌으로써 예. 최순실 씨에 대한 일종의 동정 여론을 좀 자극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왜 그러면 최순실 강압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네. 그것은 결국은 지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집권 기간 동안 검찰이 정권의 시녀, 도구 노릇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을 상당히 검찰이 무리하게 자신들의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가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 음모론을 또 하나 더 씌우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은 어제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자신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자기도 같이 지금 혐의에서 빠져나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답변서에 보면 헌재에 낸 거, 나는 이 두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 융성과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 최순실 씨는 끼어들질 않았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종범도 나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윤회 씨 부인이라는 정도밖에 몰랐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비선 실세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결코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말씀만 듣고 뭐 국정을 위한 취지니까 당연히 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권남용조차도 해당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답변서하고 또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정호성 비서관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 뭐 기밀 누설은 뭐 상대적으로 형량이 작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 스스로 10월 25일 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사과를 통해서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 전날 보도된 태블릿 P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그걸 부인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대통령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호성 씨는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다 지시를 했고 그에 따랐다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기에 저는 열쇠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 지시는 그러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지금 사실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거의 다 대통령 지시로 떨어져 가지고 안종범, 정호성 이런 분들이 이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입증 노력은 검찰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내용을 좀 총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혐의가 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또 모든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통령의 결정은 국정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겠군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 지시에 열심히 따랐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또 있는 거죠. 그러나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또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한 건 맞는데 그 지시를 자신이 오해를 해가지고 최순실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또 슬쩍 또 안종범 수석에게 책임을 또 떠미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과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자세를 끝까지 갖고 갈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모든 범죄를 보다 보면은 사실 누군가 내가 피해를 입는다든 내가 이렇게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무언가 뭐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제 뭐 물론
상황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그 검찰 공소장 내용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고 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호성 비서관의 그 또 이 휴대폰 그 파일도 있고 태블릿 예. PC의 내용이 있고 네. 그다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하다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매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국회에서 나의 퇴진일을 정해주면 내가 물러나겠다. 3차 담화 이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거부하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서 4월 말 퇴진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 내용을 보면 퇴진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특검이 얼마나 이 혐의를 입증해내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뭐 새누리당 상황도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홍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지금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대로라면 의총이 좀 진행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당내 내홍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까?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세울까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11시 열리는 것 같은데 오늘 결론을 못 내지 않을까요? 양쪽에 이제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네.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주류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맞다라고 했으면 그게 네. 합리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제 비주류들이 모여서 우리는 유승민을 추천한다. 그랬으면 뭐 받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죠. 예.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뭐 애당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비대위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도 또 협의를 할 터인데 네. 미리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제가 보기엔 왜 거부감을 갖냐면 사람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궁극적인 지향점. 네. 그러면 새누리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혁신이 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봐요. 지향점이 전혀 네. 다르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큰 책임을 느끼고 네.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당의 자산도 전부 국고에 헌납하고 완전히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도 비슷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친박의 핵심들은 생각이 다르면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줄 수가 없죠. 지금 네. 정우택 지금 새 원내대표가 지금 발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장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오늘 이 의총이 좀 생산적이고 우리 새누리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뽑아주신 우리 의원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결심을 하고 이 자리를 맡은 이상 우리 당이 봉합되고 또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또 내년에 정권 재창출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 모든 능력을 바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될 때 출마의 변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화합의 조건은 소위 세칙 말하는 친박.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부터는 저는 친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소위 세칙 말하는 우리 친박의 해체를 저는 요청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그 사적 모임인 협동 모임,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회라는 협동 모임을 해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세칭, 세간의 소위 친박 실세라고 일컬어지는 몇 분들은 이선 후퇴와 백의 종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 오후에 제 뜻을 다시 한번 전했고 제가 늦어도 월요일까지 좀 해주십사 이런 조건도 달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오늘 아침 9시에
그 협통 모임 해체 선언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우리 오늘 이 자리부터는 저는 친박이라는 용어가 우리 저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화합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뭐였냐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제가 요청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해보지만 말을 할 때 말 갖고 모든 것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칼로는 종이를 벨 수 있지만 이 세치의 혀로는 사람의 마음을 벨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만히 지켜본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금도를 넘는 언사가 너무 횡행하지 않았나. 우리 여당 내도 물론이고 여야 간에도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반성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새누리당에 새롭게 변하려면 우리 당 의원만이라도 확실하게 품격에 맞는 발언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주실 것을 저도 뭐 혀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만은 저도 정말 품격 있는 발언을 더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노력을 해주실 때 우리가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윤리위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진권 위원장께도 전화를 드렸고 또 제가 사무총장께 부탁을 드려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추가로 임명된 8명에 대해서 8분에 대해서 그 양해를 구하고 사의를 받는 것을 확실히 좀 해달라. 그래서 어저께 오전까지 8명으로부터 전부 전화 통화가 됐고 사의를 표명을 했고 실질적인 사표가 수리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 거는 우리가 제가 정말 친박이라고 저는 정말 색채가 굉장히 엷은 사람이라서 저를 뽑아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엷은 사람으로지만 저는 이미 언론이나 바깥에서 친박의 덧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제가 그걸 부인하면 더 비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면 대신 비대위원장은 비주류 쪽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출마해변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주류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한테 전화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표성 있는 인물이 두 분이다 이렇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무성 의원님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도 잠깐 외국 생활을 해봤지만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두 사람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꼭 배석을 시켜서 하는 그걸 제가 외국 생활에서 배워서 제가 김무성 전 대표랑 직접 통화를 하면 나중에 서로 이 얘기를 했느니 안 했느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측근 되시는 분을 통해서 제 의사를 20분 이상 설명을 드렸고 그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을 오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저하고 조금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는 제가 전화도 드리고 전화가 안 돼서 문자도 남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비주류에서 요번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우택 새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들어봤는데요. 지금 출마의 변에서 얘기했듯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 친박이라는 표현도 오늘부터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혁신과 통합 보수 모임 해체를 요구했고 오늘 오전 9시에 해체를 선언했다는 답을 들었다. 또 하나 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바로 잡았다. 모든 추가로 임명됐던 분들에 대한 사실상의 사표를 받고 바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통합을 해 나가려는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했다라는 지금 설명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정우택 원내대표는 나름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핵심은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오늘 아마 이제 친박계가 그 모임을 해체한 것도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아닌 분 다른 분이 좀
비주류에서 의견을 모아주도록 예.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건데 결국은 지향점이 만약에 다르다면 이게 한 길로 모아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고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따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이런 쪽으로 뭐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만약에 뭐 친박의 핵심들이 대범하게 좋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우리 당식회 한번 맡겨보겠다. 네. 그래서 정말 당을 완전히 쇄신하고 살려달라고 한다면 뭐 저 비박계가 탈당할 명분도 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다른 일들을 해도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결국은 헤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 윤리 문제는 정말 이정현 전 대표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 한 코미디였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윤리가 예정대로 그대로 있었다면요. 그 7명의 윤리위원들이 그중에 6분은 전부 외부 인사예요. 그분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예. 예고가 했었던 그리고 날이죠. 소위 말해서 그때 논의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거의 모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오늘 매듭을 짓는 날인데 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친박의 8명을 보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너무나 명백한 그건 잘못이다. 네, 여러 가지 매듭을 못 지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앞서서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이시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지금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그 뒤에 이어서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친박계가 유승민 의원의 이거 비대위원장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친박계들이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구당 모임이라고 만들었던 혁신과 통합연합이라는 그 자신들의 좌파 조직을 해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상당히 그동안 당권을 좌지우지해왔던 소위 말 그래서 비주류가 친박팔적으로 규정했던 그분들도 지금 이 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비박계도 자유롭지 않다. 특히 쇄신과 개혁적 투사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쇄신과 개혁적 투사를 자처한다는 분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결국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건데 네. 그런 분들에 대한 반성을 촉구와 함께 개헌을 이끌 화합형 비대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유승민 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마 최후 통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렇게 지금 오늘 뭐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그 친박계 입장들이 이렇게 강경하다고 한다면 네.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주류 입장은 결국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거의 목전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사실 비주류가 그렇게 시간도 별로 없어요. 예. 지금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빨리 만약에 지금 한 3월쯤에 결론이 나든 4월이 결론 조기 돼서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밖에서 새로운 보수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전열 정비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촉박하죠. 그렇게 결단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시점 그리고 탈당의 규모 만약에 저희가 예.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탈당 대열에 동참하느냐 문제. 그다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그 의원이 예. 탈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다 패배한 나경원 의원도 뭐 지금 마음속으로 탈당하겠다는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무성 전 원내대표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거든요. 나갔을 때 혼자 나가서는 이 충격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정치권에 어떤 강한 충격을 줘서 그래야 이제 자신들이 이 입지를 넓히고 대선 전국에서 뭐 후보가 되든 킹메이커를 하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결국은
동조할 의원들 또 위원장들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규합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나 이런 계산을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결국은 새누리당 정체가 그러니까 친박의 그런 주장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이든 비박이든 일단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 의식을 느낀 상황에서 이제 길을 모색하는 건데 길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데 결국은 비박이 정말 좋은 중도 우파 정당을 나가서 새로운 세력과 뭐 힘을 모으고 또 훌륭한 분들을 충원해서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게 국민들이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분들보다는 이쪽이 더 정말 우리의 이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 지지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제 의원들이나 위원장들도 나중에 가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같이 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건 중요한데 뭐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건 뭐 별 이유가 없겠다 이런 생각. 지금 탈당 규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뭐 의원 개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력 대선 주자를 새로운 보수 신당이 다 껴안을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면 새누리당 내에는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보수신당을 꾸렸을 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거치에서 중목이 되는 이유가 유승민 의원이 만약 보수신당에 몸을 담게 된다고 한다면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아마 그 원희룡 지사까지도 아마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남경필 지금 경기지사는 벌써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새누리당은 뭐냐? 말 그대로 불임정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내세울 만한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도 뭐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 뭐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은 과연 이 조기 대선이라는 그 큰 판에 얼마만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의원들이 대선 국민에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전국의 힘이 결국은 보수신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보수신당의 키를 잡고 결국 그 원심력을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공중분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보수 대연합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키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하나의 그 중요한 정치 전국의 키를 보수신당이 질 수 있는 가장 그것이 유력 대선 주자를 오느냐 안 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뭐 찢어지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집 나간 소가 송아지 잉태해서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전략적으로 일단 헤어지고 다시 만나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집 나간 소가 집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따로 새로운 이 거처를 만들면 그 친정에 있는 나머지 소들이 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무튼 여야의 1대1 대결 아니면 뭐 조금 더 나가서 3파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보수는 결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벌써 전략적 결별 또 뭐 좀 합의 이혼 뭐 이래서 계속 다시 이제 뭉치는 그런 시나리오를 벌써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마 이정현 지금 전 대표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서로 길이 달라서 나가지만 서로 각자 잘해서 결국은 한 또 큰 물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듣기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정현 전 대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정현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의 핵심의 생각은 이걸 겁니다. 지금 비박이 나갔다. 그리고 뭐 사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내에 뭐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대선 예비 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가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친박에 이제 뭐 이 둥지를 튼 분들은 새누리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숫자는 꽤 됩니다. 근데 대선은 곧 다가오는데 후보를 낼 만한 분이 없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다리는데 제가 보기에 그리 갈림 안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그 숫자가 60명이든 뭐 50명이든 뭉쳐 있으면 대선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곧 다가오는 국면에 나중에는 본인들한테 도와달라는 손이
내밀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 본인들은 그 뭉친 상태에서 힘을 보태주면 자기들은 나중에 정권이 만약에 창출이 됐을 때 네.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공학적인 계산인데 뭐 그렇게 계산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정치는 결국은 대의 명분으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 계신 친박의 핵심들도 대통령의 이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말 느끼고 남은 자신들이 어떻게 정말 초라해진 새누리당이지만 어떻게 혁신해서 바꿔나가서 국민의 믿음을 하나둘씩 얻을 건지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떠난 분들은 떠난 분들대로 정말 새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런 길을 가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제 배신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한국 국민은 국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배신당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결별을 선언했다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직은 뭐 대선판에 뛰어드실지 안 뛰어드실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 보고도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덕분에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자기의 모국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반기문 총장도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굿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질 못했다. 그러니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뭐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아주 냉철한 상황 판단이 아닐까 싶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강조했던 거 신뢰입니다.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이 신뢰를 무너뜨려서 지금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지도자들 이거 정말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을 출마를 한다는 전제하에 국내로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내년이라고 이제 며칠 뒤인데요. 그렇죠. 며칠 뒤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예. 대선을 출마한다고 하면 어떤 조직력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손을 잡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을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도 이제 새누리당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연 그럼 누구냐, 어디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어제 반기문 총장이 그제죠. 그제 그 지금 그 모임에 가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 주목되는 단어가 네. 이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그 포용적 리더십을 쓰면서 한국이 지금 사고방식, 또 예. 소득, 또 지역주의 여러 가지 그 차이들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런 지금 이 단어에서 유출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마 반기문 총장은 돌아서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나름대로는 전국 상황을 파악하면서 약간은 좀 중립지대에서 자신이 일종의 그 통합의 리더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아마 만드는데 조금 주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이 분당이 된다든지 또 제3지대에서 새로운 이 앞집산이 일어나든지 그런 걸 다 보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낙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지금 또 그 반기문 총장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차별화의 이미지와 함께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6.25 이후에 최대 혼란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 상황을 지금 수습할 사람은 누구냐? 결국은 포용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아니냐는 그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저는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왜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역대 지금 이제 87년 이후에 대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민심의 그 부흥에서 제3자 후보가 항상 떠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아로 자처하려는 그런 욕구를 갖고 계신 게 아니냐. 나처럼 정치적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 내가 가서
이 6.25 최대의 그 혼란에 직면한 한국 상황을 수습하고 하겠다. 그 의지를 내비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질문하신 대로 어느 정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주 짧게요. 지금 보면은 사실 그 메시아란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도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기름장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새누리당 쪽에 거의 기운 듯 했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 어떻게 좀 평가될까요? 그래서 일종의 간보기 정치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면 본인에게는 오히려 정치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